언니는 손님 접대 경험이 많으니까 펜션 청소는 언니가 맡는 게 맞지 않아요? 서울 출신이라며 수진을 시골 카페 사장 취급하던 형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님이 알았을까요? 수진이 로또 2등에 당첨되어 5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될 줄을요. 로또는 전생에 복 쌓은 사람이나 되는 거야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수진은 38살이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부산 해운대 근처 주택가에 자리한 그 카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수진에겐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 중 유일한 위안이었죠.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수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의 42세 건축업체 현장 소장이었죠. 민호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일찍 오시니까 저도 일찍 나와야죠. 수진이 대답하며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거칠어 보였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이 힘들어 보일 때면 많이 바쁘시죠?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따뜻함이 수진에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둘은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어요. 민호는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며 수진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3개월 후 민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게요.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도 아픈 날에도 외로운 명절에도 모두 혼자였던 그 시간들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수진에겐 친척이 거의 없었고 민호 쪽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게 된 거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살면서 사업도 도와주면 어떨까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혼자 살아온 수진에겐 북적북적한 가족이 오히려 꿈이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봐요.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외롭지 않은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펜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부산 외곽에 위치한 2층 건물로 1층은 펜션 운영을 위한 공간이고 2층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어요. 시아버지 박종수는 65세로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고 시어머니 정순자는 같은 나이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지영은 35세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거라. 시어머니도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의지해도 돼. 시누이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언니,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잘 지내요. 수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펜션 일도 함께 도우며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민호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집안에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집안에 무슨 안 좋은 내력이라도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건강하던 우리 민호가 결혼하자마자 병이 생겼잖아. 너희 집안에 무슨 애군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다더니 재수 없는 팔자로 우리 집에 애군을 가져왔나 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언니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했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렸는데.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수진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수진이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식사 시간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소금을 뿌리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애구나 물러가라, 애구나 물러가라. 시누이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병도 걱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취급받으니 서러웠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들먹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 보는 앞에서 이런 미신적인 짓을 해? 아버님, 하지만은 무슨... 병이야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지. 무슨 옛날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시아버지가 수진을 감싸주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수진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시누이는 언니가 오빠 병 낫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민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시댁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수지는 펜션 일과 집안일을 모두 떠맡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진아, 빨래 좀 해놔.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하고. 어머님, 저도 펜션 청소하느라 바빠요. 펜션 일이 뭐가 바빠? 그것도 일이라고 하니? 수지는 참았습니다. 민호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분도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회복되고 일상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큰아들 박민수의 아내 한예린이었어요. 45세인 민수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40세인 예린은 전직 항공승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린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서울에서 승무원 했었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동서. 예린이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건방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듯한 시선이었죠. 예린은 자신을 서울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이런 시골 생활이 좀 어색해요. 공기는 좋은데 너무 조용하네요. 시어머니는 예린에게 극진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서울에서 승무원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편하게 쉬어. 반면 수진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수진아, 큰며느리 오셨으니까 방 청소 좀 해놔. 그리고 수건도 새 걸로 갈아놔. 예린은 시댁에 올 때마다 수진을 하인 취급했습니다. 동서, 물 좀 갖다 줄래요? 그리고 수건도 새 걸로 주세요. 서울에서는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언니는 손님 접대 경험이 많으니까 펜션 청소는 언니가 맡는 게 맞지 않아요? 예린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내려온 거라 좀 쉬고 싶었는데.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펜션 일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내려온 거라 좀 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큰며느리가 얼마나 바쁘신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어머님, 저도 카페 일하느라 바빠요. 카페 일이 뭐가 바빠? 고작 동네 카페인데. 큰며느리는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예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울에서는 다 업체에서 해주거든요. 신우이도 예린 편을 들었어요. 언니, 형수님은 서울 사람이시잖아요. 이런 시골 일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언니가 좀 도와드리세요. 수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시댁에서 자신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시아버지도 큰며느리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예린은 시댁에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에게는 화장품을, 시누이에게는 옷을 사다 주었죠. 반면 수진에게는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센스가 있어. 시어머니가 흐뭇해했어요. 이런 좋은 화장품을 어떻게 알고 사왔을까? 어머님, 서울에서는 이런 거 다 알아야 해요. 예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을 흘끔 보며 말했어요. 동서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텐데. 여자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수진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자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시어머니는 예린만 편애했고 수진에게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집안의 골칫거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영하 10도의 추운 추석날이었습니다. 시숙 민수는 바쁘다며 오지 못했고 예린만 혼자 시댁으로 내려왔었죠. 시어머니는 그 추위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린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 며느리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머님, 안마의자는 잘 받으셨어요? 뭐 이런 걸 다 보내셨어요. 일하느라 힘들 텐데 시부모까지 생각해 주다니 참 고맙기도 하지. 시어머니는 예린의 무릎을 주무르며 극진히 모셨어요. 수지는 속으로 아주 대단한 상전 납셨네 하고 생각했죠. 바쁘게 명절 음식을 하다 말고 귀한 첫째 며느리가 왔으니 밥부터 차리라는 통에 수지는 하던 음식을 멈추고 탕국과 미리 묻혀둔 나물들, 수육을 잘라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음식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 남편과 자진해서 상을 차리는 시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짜증을 꾹 삼켰어요. 동서, 이거 도라지 나물이 좀 짜다. 간 보고한 거 맞아? 예린이 나물을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래 좀 짜구나.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둘째, 너 조상님들께 드릴 음식인데 신경 똑바로 안 쓸 거야? 어째 넌 첫째보다 잘 아는 게 하나도 없니? 하다못해 간도 첫째보다 못 봐. 어머님, 이건 간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 일 좀 덜어주려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먹을만 하구만요. 민호가 수진을 감쌌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형수님은 음식 돕지도 않고 오자마자 드시기만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넌 내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서울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먹는다고들 하더라. 그럼 내 형수 입에 많이 짤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예린을 감쌌어요. 그리고 넌 머스마가 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지고 있어? 뭘 시켜요? 어머님이 자기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건데 자기가 손 놓고 있으면 쓰냐고요. 굳이 옆에 와서 거들던데요. 아예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는 아주버님이랑은 다르게요.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큰애는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너희들 회사 일처럼 쉬운 일인 줄 아냐? 아무튼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그리고 내 형수도 바쁜 시간 쪼개서 혼자서 여기까지 내려와 준 건데 여기까지 와서 일을 시키랴. 시아버지가 급하게 중재했습니다. 큰며느리, 둘째 아가 둘 다 그만하거라. 중요한 명절 앞두고 밥상머리에서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다들 모시긴 척 입을 꾹 다물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수진이 남은 그릇들을 정리한 후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틀었을 때 어찌 된 일인지 아무리 온수 쪽으로 레버를 돌려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보일러가 또 고장났나 봐요. 꼭 온수 틀 때만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그러네. 아무래도 명절 지나고 사람을 불러야겠어. 큰일이네. 지금 설거지 거리가 한가득인데. 뭐가 큰일이니? 그냥 하면 되지. 요즘 것들은 아주 배가 불러선. 우리 때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죄다 찬물로, 그것도 추운 마당에서 설거지했어. 얼른 그냥 후딱 해버려라.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추운 날씨에 이걸 저 혼자요? 그럼 늙은 내가 하랴. 됐어, 여보. 내가 할게. 민호가 나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너 주방에 또 들어간다 봐라. 명절에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는 법이야. 야, 둘째야. 너 꼭 내 서방 손에 찬물을 묻혀야겠니? 얼른 내가 설거지하지 못해. 제 남편 손에 찬물 묻히긴 저도 싫은데요. 이걸 다 혼자 하기도 싫어요. 저만 며느리예요? 남자도 아닌 시누이도 밥만 쏙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수진이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제가 절반만 설거지해 놓을 테니까 나머진 형님이 하세요. 뭐? 동서, 한 김에 그냥 다 해. 쪼잔하게 왜 이래? 예린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 그래? 기분이다. 내가 10만 원 줄게. 이 정도면 동서 하루 1급보다 많을걸? 동서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 그럼 성의금으로 주세요, 형님. 나중에 일 안 하실지 누가 알아요. 아유, 알았어.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무지 밝히네. 예린이 10만 원을 건네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 예린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찢어진 지폐들이 펄럭이며 예린의 어깨와 머리에 내려앉았어요. 형님, 제가 미쳤어요? 이 날씨에 저걸 혼자 다 하게요? 형님이 가서 설거지하세요. 저는 전 부치고 있을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는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지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제사용으로 따로 덜어놓았던 나물들을 수진의 머리에 그대로 쏟아 퍼부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뒤늦게 민호가 불같이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이 돌았는지 그런 남편의 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수진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은 거의 5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이년아, 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평소에 오냐오냐 해주니까 니깐년이 뭔데 우리 큰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수지는 계속해서 뒤통수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욕설이 이명처럼 귓속을 메우고 웅웅거려 심한 두통이 오다 못해 현기증까지 났어요. 평소에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시댁이 우습지. 너 내가 평소부터 벼르고 있었다.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수지는 결국 자리에 쓰러져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 남편이 뭐라고 외치는 모습도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과정도 전부 다 꿈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수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혼절해서 구급차 실려왔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당장 분가하자. 그 집에서 나오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이나 그 집에 살면서 당신이 고생 정말 많았어. 그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독립하자는 말을 따로 못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동안은 시아버지를 생각해 꾹 참고 있었는데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수진도 내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링거를 다 맞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후 수진과 민호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집에서는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을 테니 편의점에서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자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각자 라면 하나, 김밥 하나씩을 들고 와 계산을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 매대의 로또 용지들의 시선이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번도 사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요. 여보, 우리 로또 하나 사볼까? 로또? 당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요새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팔자가 이렇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고 싶어서.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건 알고 있는데 그냥 한 번쯤은 이런 거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네. 그래, 그럼 그러지 뭐. 저희 이거 5,000원어치만 자동으로 주세요. 그렇게 둘은 로또를 한 장 사서 수진의 지갑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샀다는 사실 자체는 부부의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애초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탓도 있고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수진은 시아버지께 분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제 나가서 살려고요. 돈이 좀 더 모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사람 쓰러진 거 보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 그래서 언제쯤 이사할 계획이냐?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시아버지는 수진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씩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 이사 갈 집을 구하러 나갔던 날은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가진 돈으로는 방 한 칸짜리나 아주 낡은 주택밖에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뒤 일요일 오후 수진이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중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산 로또 당첨자들에 관한 기사였어요. 수진은 그제야 잊고 있던 로또 한 장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번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용지의 번호와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첫 숫자를 보는데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처음부터 로또의 숫자와 첫 당첨 번호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수진은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어 하면서도 침착하게 번호를 하나둘 맞춰나갔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숫자 하나하나가 당첨 번호와 들어맞기 시작하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모든 번호를 맞춰봤을 때 수진은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박복하다 했던 자신의 팔자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날 부부가 샀던 로또는 무려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2등 당첨금이 5,300만 원쯤 된다고 했어요. 수진에겐 태어나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숫자를 하나씩 다시 맞춰보기를 여러 번. 몇 번을 확인해봐도 수진의 손에 들린 로또 용지는 2등짜리였죠. 수진은 축사를 청소하러 나간 민호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이야. 그 5,000원짜리 한 장을 산 게 2등에 당첨됐다고. 그래, 그렇다니까. 여보, 우리 이 돈에 대출 좀 더 보태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자. 이 정도면 우리 시내에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원룸처럼 좁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둘은 정말 얼싸안고 기뻐했죠. 수진은 이 소식을 얼른 시아버지에게도 전하려고 했지만 민호가 수진을 말렸어요. 당첨 소식을 알면 혹시라도 아버지가 형에게 빌려주라고 말할까봐 걱정돼. 그때 민호가 수진에게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이 집안의 속사정을 낱낱이 알려주었어요. 명절에 안마의자를 사온 건 다 예린의 속이 뻔히 보이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민수의 사업이 점차 기울자 민수 부부는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가져갔다더군요. 어차피 그렇게 귀한 아들의 부탁이었으니 두 분께선 돌려받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을 테지만요. 민수 부부도 그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인가 갚을 생각조차 않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어쩐지 요즘 시아버지가 축사의 소들을 자꾸 내다 파시길래 슬슬 체력이 붙이셔서 그러나 싶었는데 그게 다 민수 부부가 빌려달라고 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예린의 실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수네 사정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서울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때 예린 점심이라도 사 먹이시려고 예린의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나 봐요. 근데 그 건물 앞 흡연장에서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다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버리신 거죠. 시아버지가 들은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예린의 별명이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저무진이랍니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무조건 진다의 줄임말이래요. 알고 보니 예린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관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러다 패소를 하면 의뢰인에게 잘못을 떠넘기기까지 해서 역고소를 당하는 일도 몇 번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의뢰인에게 돈만 받고 정작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맞는 사건마다 패소를 하니 소문이 퍼질 대로 퍼졌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조그만 검색을 해봐도 어떤 변호사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항상 패소만 하는 예린에게 누가 사건을 맡기겠어요? 결국 예린의 변호사 사무실엔 발길이 드물어진 지 오래고 사무실 월세를 내기도 간당간당해 건물주가 벼르는 중이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예린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시댁으로 내려오셨더랍니다. 그 뒤에 혼자 내려온 예린이 안마의자를 선물이랍시고 보내고 용돈이랍시고 주어드린 돈이 시아버지께 반가웠겠어요? 어차피 그것들 다 원래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차마 예린의 실체를 이야기하지 못하셔서 예린이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시부모님 돈만 쏙쏙 빼먹고 있는 돈벌레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어머니는 그저 예린이 예쁘고 기특했던 거겠죠. 사업이 기울어서 힘든 자기 아들을 예린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든든히 받쳐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지는 이사를 가기까지 남은 한 달간 시댁에서 조용히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 부부에겐 10원짜리 한 장 주기도 아까워하던 그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벌어오는 돈들도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을 요구했던 그 시어머니가 민수 부부에겐 그렇게 물심양면 돈을 퍼다 날랐다며요. 게다가 애지중지 아끼던 소들까지 거의 10마리가량만 남기고 죄다 팔아버리고서요. 그러니 수진이 이 집에서 더 시키는 대로 잘할 이유가 있나요? 득은 다 민수 부부가 보는데요. 게다가 수진이 쓰러지던 날 자신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욕지거리를 하던 시어머니와 그 모습을 보며 옆에서 희죽대던 시누이를 떠올리니 그 두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5년간 당했던 것들을 되갚아주고 싶었죠. 야, 너 밖에 나가서 쪽파 좀 뽑고 와라. 전이나 부쳐 먹게. 싫어요. 어머님이 하세요. 뭐라고? 그쪽이 하시라고요? 저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뭐? 그쪽? 너 지금 그쪽이라고 했니? 그럼 저번에 그쪽이 저한테 인연이니 전연이니 한순간부터 우리 고부 사이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설마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고도 저랑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계속될 줄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머, 뭘 잘못 먹었냐? 이 한겨울에 더위라도 먹었어? 더위 좀 먹긴 했죠.
어머님 때문에 제 속에 천불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소들 저렇게 밥 먹이고 키워놓으면 뭐해요? 죄다 팔아서 아주버님네 도와드릴 거잖아요. 저희한테 땡전 한 푼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요. 아무튼 전 안 해요.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어머님 귀하신 첫째 아드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달라고 하자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줌마가 차려 드세요. 아줌마. 너 이제 하다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냐? 이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너 저번에 쓰러질 때 머리를 부딪혔니? 어디 이상이 있다던? 아니요. 오히려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돌아왔죠. 그동안 제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었으니까. 어머님이나 시누이, 형님 말을 듣고도 이 집에서 안 나가고 꾸역꾸역 버텼던 거 아니겠어요? 그날 어머님한테 말로 실컷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렸어요. 덕분에 이 집에서도 나가게 됐잖아요.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당하기만 한 게 억울했던지 지치지도 않고 수진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네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해나간다고 하는 거냐? 너네 돈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나랑 말장난을 하고 있어? 너네 나가서 정말 굶어 죽을 작정이야? 왜 나부리지 말고 그냥 얌전히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기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봐주는 줄 테니 괜히 갈 데도 없으면서 버팅기지 말고. 굶어 죽든 배가 터져 죽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아줌마, 전 이족 보행하는 엄연한 사람인데 뭘 납작 엎드려서 기어요? 제가 뱀이에요? 절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니 진짜로 사람이 아닌 줄 아셨나 봐요. 보이시죠? 저 두 발로 걷는 거요. 사람은 걸어다니는 동물이에요. 아줌마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무식하다고 욕먹어요. 못 배웠다고요. 뭐야? 무식해? 못 배워? 야, 너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냐? 왜 이렇게 당당해? 로또요? 아휴 그러게요. 로또 같은 건 어떤 복 받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걸까나? 아우 부러워라. 그럼 그렇지. 로또는 전생에 복 쌓고 덕 쌓은 사람이나 되는 거야. 너처럼 이렇게 위아래 없이 배은망덕한 애들한테는 평생 그런 복이 달라붙나 봐라. 아, 전생에 덕 많이 쌓은 사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거구나. 몰랐네요. 아줌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요.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하고 말하며 더 속을 살살 긁고 싶었던 걸 얼마나 참았던지요. 그래도 그 사실을 알면 그 돈마저 민수 부부에게 빌려준다고 들러붙을까봐 수진과 민호는 이사를 나갈 때까지 로또에 관해선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사람 잡는다며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수진도 민호도 심지어 시아버지조차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꾀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새벽같이 부부를 불러앉히고는 웬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5천만 원이야. 받아라.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가 원래 너희 나갈 때 더 큰 목돈을 챙겨주고 싶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집 장손이란 놈이 우리 집을 거덜내 팔자를 타고 난 것 같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내가 차마 모른 척은 못해서 나한테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애잔함이 묻어났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내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끝까지 널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한스러울 따름이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니? 강태만큼 내겐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도 큰아들 민수도 그리고 한심하지만 어쨌든 내 아들의 반려자가 된 큰며느리도 내겐 소중한 가족이란다. 아무리 미워도 차마 모른 척하고 내버릴 수는 못할 그런 아픈 손가락들 말이야. 그런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조금이나마 사는데 보태서 쓰고 잘 살거라.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가, 네가 나가면 내 시어미한테 집안일이니 농사니 다 시킬 거야. 네 시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인생이 얼마나 매운 건지 톡톡히 가르쳐줘야지. 그럼 그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조금이나마 너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겠니? 그러니 부디 보란 듯이 잘 살길 바란다. 강태, 너도 둘째한테 잘해야 해. 이런 좋은 아내가 정말 흔치 않아. 알겠냐?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수진과 민호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주신 통장을 들고 시내의 작지만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아무도 수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민호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시댁에서 살 때는 항상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건지 시댁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늦은 임신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노산이라 혹시 잘못될까 싶어 일도 그만두고 조심조심 집에서 요양을 하다 보니 어느새 뱃속에 아기가 벌써 7개월이나 되었네요. 민호와 수지는 자기 전에 항상 뱃속 아이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과 시아버지가 주신 돈, 그리고 민호가 모은 돈을 합쳐 해운대 근처에 작은 카페도 다시 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처음엔 받지 말까도 했지만 그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왜 전화를 걸었나도 궁금해져서 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한탄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야. 잘 지냈니? 아휴, 둘째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주 돌아가겠다. 내 시누이가 집안일에 손도 안 대고 나한테 농사일까지 같이 하라고 시킨다. 남편이 고깃집에서 일하기 싫다고 아빠가 시켜서 몇 번 일을 하는 척만 하더니 못해 먹겠다고 옆 지방 제 친구 집으로 홀랑 날아버렸지 뭐니. 멍청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친구 집에 가면 집안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나 보지. 그 집에서도 제 버릇 못 주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다가 빈둥대다가 친구가 냉큼 나가라고 했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이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면 될걸. 제 아빠가 자기한테 또 일 시킬 거면 절대 안 들어온다고 버티지 뭐니. 아휴, 걔는 언제 인간이 된다니. 그리고 왜 얼마 전에 시아비 생일 때 나는 쏙 빼고 내 시아버지만 불러서 고기를 사다 먹이냐? 나는 시부모도 아니니? 그날 너무 서운해서 내가 밤을 꼴딱 새면서 울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아니, 어머님, 제가 그 집에 사는 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으셨어요? 저한테 천한년이라고까지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앞으로 어머니 안 만나도 되고 아버님만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아버님만 불러서 같이 놀러 가고 그렇게 아버님만 챙기면 된다고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던 아주버님하고 형님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서 밥 사달라, 고기 사달라 하시면 되지. 왜 천한 저한테 이러세요? 큰애들. 야, 말도 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해줄 돈이 없다고 말하니까. 원래도 바빠서 얼굴 잘 안 보이던 민수는 고사하고라도 평소에 어머님하고 애교 부리던 큰며느리 걔가 글쎄 발길을 뚝 끊었지 뭐냐. 평소에 그렇게 해대던 안부 전화는커녕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아.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걸 이제야 아셨어요? 형님 속내는 항상 빤히 보이던데 어머님은 그저 변호사 며느리라면 좋다고 간도 쓸개도 다 빼주실 것처럼 하더니 그거 참 웃기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셔도 저는 어머님한테 더 이상 잘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제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요. 근데 아마 안 풀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저 오랜만에 어머님 목소리 들으니까 배가 뭉치는 것 같아요. 이만 끊을게요. 둘째야, 너 홀몸도 아닌데 애 낳으면 나중에 몸조리도 하고 해야 하잖아. 아이 친정 엄마도 안 계신데 그거 나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몸조리 여기 우리 집 와서 해라. 그리고 애는 할머니가 더 잘 본다고. 너네도 애 낳으면 내 돈 필요할 거 아니니. 그렇게 하자. 어머님, 방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제 배가 뭉치는데 어머님이랑 내내 붙어 있자고요. 그리고 그 집 다시 들어가면 은근슬쩍 집안일이라도 제게 넘기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시는 건 설마 아니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제 아기도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네 자식들 있잖아요. 아주버님과 아가씨요. 그분들 사람 만드는 일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 정말로 끊어요. 수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린 후 바로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꾀병이 아니고 정말로 배가 살살 아픈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말은 다 해서 속이 참 후련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뻔하면서도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에요. 수진을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야 수진에게 앵겨붙으려 애쓰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딱 저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머님,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 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앞으로도 제 빈자리 크게 느끼시면서 반성하고 사세요. 아셨죠? 수지는 이제 해운대 근처에서 작지만 성공적인 카페를 운영하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묻지만 시어머니나 시누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 같은 행운이 수진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진짜 변화는 수진 자신이 당당해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수진의 팔자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박복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